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의 무게를 더 봐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길라잡이가 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뉴스룸과 함께 해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에게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작할 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알트코인이 우죽순 펌핑하는 순환매가 너무 활발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표인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8% 선까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58%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데 도미넌스가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아주 강하게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구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 완전히 돌입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대세 상승장에 접어드는 구간이죠. 2020년 11월,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무너지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거의 10% 정도가 아주 짧은 구간 동안에 빠져버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이 반등을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주도 흐름을 잡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으로 한번 자본이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하는 움직임들이 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이 기관들이 뭔가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조금 더 흐름을 빨리 가지고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남은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비트코인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월이 이제 됐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많이 무너지면서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시면은 1월이 되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을 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지표 소개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시즌을 의미하는 지표 중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75를 넘어가면은 알트코인 대세장이고 25 미만으로는 비트코인 대세장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들어서 크게 상승을 해서 지금 6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조정 구간에서는 모아야 하지만 더 중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것은 투자의 관점만으로 봤을 때는 이 알트코인에도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장 올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살짝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알트코인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더리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쪽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끝인 건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네, 일단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더리움이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과는 좀 입지가 달라진 부분들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크게 올랐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또 오전에 기사를 보면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많이 보냈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온체인 있고요. 지표들이 그죠?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이 장기 보유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더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시그널이 약간 엇갈리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자체가 많은 거래량의 대부분이 민코인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로는 펀더멘탈의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블록체인의 수수료 자체도 솔라나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블록체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의 사용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까지도 추월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펀더멘탈에서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로 어떤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메인넷에서 나오는 어떤 혁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도 스스로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부르면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면 소각이 늘어나면서 이 물량을 갖다 줄이게 됩니다. 즉 이더리움이 무한 발행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소각이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뭔가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평가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이더리움이 갈 거다라는 관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그게 왜 이유요?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이 솔라나 대비 좀 부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이 펀더멘탈을 모든 블록체인 대비로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 대비로 솔라나 이더리움이 손꼽히는 코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즉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의 절대치 자체는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거기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추세와 내러티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포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더리움이 중요한 추세선을 깨트리고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승 랠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솔라나 대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이 지금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내러티브적으로도 중요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전만큼의 입지를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더리움을 통한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을 엿볼 수 있다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너무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도 아직 저 멀리 있더라고요. 한참 멀리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참 투자자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 대세장 저희가 시그널들 포착되면요.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발빠르게 전략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플코인 이야기도 살짝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플에 관해서도 상승이 나와줬다가도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리플 쪽에 관한 또 다른 호재 소식들은 없을까요, 작가님? 네, 리플 얘기 좀 간단하게 네. 한번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리플도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아직은 내러티브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 우리 아픈 손가락 얘기 조금만 네, 이제 더 덧붙여서 할까요? 네. 설명을 해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뭔가 부대낌을 더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멀리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제 어떤 전통 금융들이 많이 기술적인 금융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전통 금융들이 또 RWA라든지 디파이와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의 중심에서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체인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암호화폐 기조가 어떤 프로젝트에 우호적일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급부상을 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젝트들,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전통적으로 더 오랫동안 점유율을 가져갔던 이더리움 생태계의
디파이도 꾸준히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절반 정도의 합격자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바뀌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 이 크립토 차르를 선정하겠다, 즉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외신에서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적임자다,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 리플 투자자들을 좀 흥분을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SEC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리플에는 굉장히 좀 날개를 단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점에서 봤을 때 리플은 좀 내러티브적으로 좋은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이 근데 사실은 이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하나의 추가 모멘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리플 쪽으로 이 CEO가 이야기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그런 인사 말고는 리플 자체적인 호재는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작가님? 리플 자체적인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 리플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호재는 기본적으로 현물 ETF의 어떤 1순위다. 그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델라웨어주 SEC에 신청한 내용인데 위즈덤 트리라든지 비트와이즈 이런 회사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이 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솔라나와 그리고 XRP입니다. 근데 이제 위즈덤 트리는 지금 XRP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코인이 ETF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25년까지 발행될 가능성, 2025년 말을 기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고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채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특히 기업이나 기관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뭔가 더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XRP가 옛날과는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노드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존 대비로 지금 828개의 노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인이 늘어난다는 거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노드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면은 여기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서면서 개발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XRP가 가려는 궁극적인 방향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을 통해서 본인들도 솔라나 이더리움 못지않은 위용을 갖추고 싶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좀 부합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펀더멘탈 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바이낸스에서 XRP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장기 보유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굉장히 많이 때문에 줄어들었네요. 단기간에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리플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다라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어떤 규제 환경들의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XRP는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은 뭐 조심해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감이 있으면은 늘 뭔가 반대급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서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솔라나와 리플이 ETF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었을 때 반응이 좀 미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ETF 출시가 됐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과연 폭발적일까? 이 부분엔 살짝 물음표가 들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네. 물음표이고요. 많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유입이 꽤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부대낌이 필요하고 그리고 SEC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또 이더리움 ETF에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킹 조항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점들이 마련되면은 또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뭔가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많이 나갈 대로 나갔고 네. 이미 매도할 사람들 많이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ETF발 유입들을 조금씩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솔라나와 XRP도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초기에는 많은 부대낌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 특히 개인적으로는 솔라나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솔라나의 펀더멘털의 어떤 효과들이 계속해서 수요를 더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부대낌을 겪을 수 있지만 이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고속도로를 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 실제로 데이터 보면은 이제 순유입들 좀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움직임 살펴보면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틀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유출이 있고. 그러다가 순유입 전환을 했는데 맞아요. 이더리움은 그동안에 계속 순유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뭔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양상들이 결국은 이 알트코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자본들이 많이 모여야 들어와야 되는 된다.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기점에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잘 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네.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좀 있습니다.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저도 한번 같이 응원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최근에 크게 올라섰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의 해석 필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코인은 아니었죠. 저도 사실 좀 생소합니다. 좀 생소하고 이 리플에서 파생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리플이 원래 공동 창업자가 크리스 라슨이라는 그 회장, 지금 현재 회장이죠. 그리고 이 제드 맥케일럽이라고 하는 지금 스텔라 루멘의 창업자 두 사람이 리플을 창업을 했는데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을 떠나서 이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는데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구조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은 더 개발 환경 부분보다도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B2B 기반으로 뭔가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금융권 확장을 노렸다면은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뭔가 금융 낙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그런 움직임 속에서 가격 퍼포먼스는 리플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놀랍게도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명쾌하게 밝혀둔 기사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지금 스텔라 루멘이 이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체들이 미리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어떤 스텔라 루멘이 다른 어떤 특정 분야에서 채택이 많이 될 가능성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RWA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표 한번 보면은 이더리움이 RWA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의 비들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에서 다 발행이 됐고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이더리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2위가 스텔라 루멘입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상품을 스텔라 루멘 생태계 위에서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텔라가 솔라나나 아비트람, 아발란체, 베이스보다도 RWA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RWA 상에서의 어떤 확장들 그리고 최근에 마스터카드와의 어떤 협력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스텔라 루멘이 금융 생태계를 뭔가 크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이 펀더멘탈을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그냥 올라타기보다는 유의미하게 조정을 받는 구간들을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RWA 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렷한 이유라는 거는 사실상 조금 찾기 어려웠다라는 부분들에서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또 잘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대세 상승자 왔다라고 해서 또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가이드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지켜서 여러분들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트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도지코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또 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도지코인은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 성적표를 보면은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올랐지만 마지막 종착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안 되는 코인들은 초반에 잘 올라타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해서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은 대세 상승장 끝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코인들을 선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제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에 잘못 이제 코인을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못 팔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알트코인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맞아요. 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뭣도 모르고 샀다가 이거는 어떤 코인인지 몰라서 물려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좀 투자자들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게 수익률을 보고서 그러니까요. 이 과도하게 이 좀 비메이저 알트코인에 올라타시게 되면은 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을 지금 시점에서는 더 잘 가져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좋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얘기 도지코인 얘기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도지는 불가피하다. 이게 최근에 한 이틀 전 정도의 무슨 포스팅인데 의미일까요? 지금 도지에 아주 쓰나미 같은 폭풍이 밀려오고 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지 코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내러티브 코인이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하고 있죠. 네. 만약에 이 도지에서 밀려나거나 혹은 본인이 정치를 더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트럼프와 갈등 관계가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는 도지코인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내러티브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들의 내러티브를 잘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결제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조 로건이라고 해서 UFC 해설위원입니다.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이고 미국에서 거의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초청해가지고 둘이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이 조 로건의 프로필에 이 X 프로필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용자가 이거 무슨 의미냐 혹시 결제 서비스를 해서 뭔가 X에서 서로 간에 전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트루라고 해서 맞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도지코인을 밀고 있는 이유의 중심에는 이 도지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내러티브가 지속이 되면서 도지코인이 이 구간들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도지코인은 내러티브 코인이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 코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더 꾸준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어떤 경계감들도 좀 가지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흥하고 또 일론 머스크의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주의를 해야겠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가격 형성에 관해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더 밀어 올리게 될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모르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만큼 이미 올랐다고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 이 정도 올랐으니까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각자마다 투자 성향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렇게 많이 오르는 구간 동안에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코인들은 아직까지 출발 순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저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무조건 저평가 구간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도지코인과 리플에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조정을 받게 되고 내러티브 코인들은 더 많은
많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 잘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코인 뉴스룸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 인사드려볼게요.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 시간도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의 길라잡이가 늘 되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